여행 다들 좋아하시죠? 요즘 여행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에어비앤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에어비앤비에 투자하는 게 과연 괜찮을지 투자자의 시선으로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정말 소박해요. 샌프란시스코에 살던 청년 2명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거기가 월세가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월세를 좀 보태보려고 거실에 에어 매트리스 하나를 놓고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아침도 드세요 하고 사람을 구한 거죠. 근데 이게 세상에 전 세계 여행 문화를 뒤집어 놓는 거대한 비즈니스의 시작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에어 매트리스에서 IPO까지의 여정부터 시작해서 왜 투자해야 하는지, 즉 강세론을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동력은 뭔지, 반대로 왜 망설여야 하는지 약세론도 꼼꼼히 짚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다 종합해서 투자자로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죠. 에어 매트리스에서 IPO까지 이 공유경제의 아이콘이 걸어온 길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2008년에 정말 작은 아이디어로 시작했잖아요. 이게 2010년대 중반이 되면서 그야말로 전 세계로 폭발적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아시죠? 팬데믹이 터지면서 여행 산업이 그냥 올스톱 됐잖아요. 모두가 에어비앤비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진짜 대단한 게 장기 숙박이라는 새로운 길을 찾아내요. 재택근무하는 사람들, 도시를 떠나고 싶은 사람들한테 딱이었던 거죠.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성공적으로 IPO까지 해냅니다. 정말 대단한 저력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보죠. 도대체 에어비앤비의 어떤 점이 그렇게 매력적일까요? 왜 여기에 투자해야 할까요? 그 핵심에는 바로 자산 경량화 모델이라는 아주 특별한 무기가 있습니다. 이 자산 경량화 모델이라는 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자산을 가볍게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에어비앤비는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은 숙소를 제공하면서도 정작 자기들이 소유한 건물은 단 한 채도 없어요. 그냥 집을 빌려주고 싶은 사람과 빌리고 싶은 사람을 연결해주는 플랫폼 역할만 하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전통적인 호텔이랑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 드러나요. 호텔은 어때요? 땅 사고, 건물 짓고, 인테리어 하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죠. 이걸 자산 집약적이라고 해요. 근데 에어비앤비는 이런 부담이 전혀 없어요. 그냥 플랫폼만 운영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면 호텔은 텅 빈 건물을 끌어안고 있어야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그냥 등록되는 집의 수를 조절하면 그만인 거죠. 훨씬 더 유연하고 가벼운 거예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결과가 한눈에 보입니다.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보여주는 건데 에어비앤비가 전통적인 호텔 체인인 메리어트보다 영업이익률이나 잉여 현금 흐름, 그러니까 진짜로 손해주는 돈이 훨씬 높죠? 왜냐? 건물 유지비, 관리비, 세금 같은 고정 비용이 거의 없으니까요. 버는 족족 남는 장사인 셈이에요. 투자자들이 바로 이 점에 열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엄청난 무기가 있어요. 바로 브랜드 파워입니다. 우리가 뭔가 검색할 때 구글링 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행 갈 때 에어비앤비 한다는 말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이건 그냥 숙소 예약 앱이라는 걸 넘어서서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특별한 경험이라는 하나의 상징이 된 거죠. 이런 브랜드 가치는 돈으로도 따라하기 힘든 아주 강력한 성벽, 즉 해자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에어비앤비가 왜 매력적인지 봤는데요. 그럼 앞으로는 뭘로 더 성장할 수 있을까요? 미래의 성장 동력은 어디에 있을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에어비앤비는 단순히 잠자는 곳을 파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에어비앤비가 그리고 있는 미래는 크게 4가지예요. 첫째, 체험 상품을 더 늘리는 겁니다. 현지인과 함께하는 쿠킹 클래스나 동네 투어 같은 거죠. 둘째, 인공지능, 즉 AI 여행 비서를 만들어서 개인 맞춤형 여행을 짜주는 거예요. 셋째, 한 달 살기 같은 장기 숙박 시장을 더 키우고 마지막으로 집주인, 즉 호스트들이 더 편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를 계속 개선하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앞으로 어디에 집중할지가 더 명확해져요. 기존의 숙소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기 체험 부분 보이시죠? 이게 진짜 알짜배기입니다. 왜냐하면 숙소보다 훨씬 마진이 많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체험 상품이 많이 팔릴수록 회사 전체의 이익이 쑥쑥 올라가는 구조인 거죠. 여기에 AI 개인화가 더해지면 나도 모르게 지갑을 열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점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투자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어두운 면이 있죠. 지금부터는 에어비앤비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어쩌면 치명적일 수 있는 리스크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에어비앤비의 가장 큰, 아니 거의 유일한 아킬레스건을 꼽으라면 바로 이겁니다. 규제.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이 에어비앤비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원주민들이 살기 힘들어진다면서 칼을 빼대기 시작했어요. 뉴욕, 파리, 바르셀로나 같은 곳에서는 1년에 단기 임대를 할 수 있는 날짜를 90일로 묶어버리거나 사실상 받기 불가능한 허가를 받아오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이건 사업의 뿌리, 즉 숙소 공급 자체를 흔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규제만 있는 건 아니에요. 3가지 위협이 더 있습니다. 첫째, 경기 침체. 경기가 나빠지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뭘까요? 바로 여행 경비죠. 이건 에어비앤비에겐 직격탄입니다. 둘째, 경쟁. 부킹닷컴이나 구글 같은 공룡 기업들도 이 시장을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겠죠. 마지막으로 플랫폼 책임 문제. 만약 숙소에서 불미스러운 안전사고라도 터진다면 그동안 쌓아온 브랜드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정말 무서운 리스크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회와 리스크를 저울 위에 올려놓고 투자자로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에어비앤비 투자는 이 한 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왼쪽 강세론을 보세요. 정말 따라하기 힘든 강력한 브랜드, 돈을 쓸어 담는 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AI와 체험이라는 미래 성장성까지 정말 매력적이죠. 그런데 오른쪽 약세론을 보면요. 이 모든 걸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규제라는 폭장이 있고 경쟁도 치열하고 경기도 타죠. 바로 이 둘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에어비앤비 투자의 핵심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에어비앤비라는 이 강력한 브랜드가, 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전 세계에서 밀려오는 이 거대한 규제의 파도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이 결국 투자의 성패를 가르게 될 겁니다.